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촬영하시는 24년 5월 24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5월 25일 날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는 제가 그냥 사실 시간도 없었고 이렇게 함께 배우기 다음을 이제 조선이 끝났죠. 조선업종 끝났고 또 반도체 한두 개 했는데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준비하려면 좀 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원래 이번 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냥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자료도 있고 해서 또 최근에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책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이제 가치투자 3.0과 관련된 건데 그거랑 트렌드 분석 요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게 숙제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할 때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걸 계속 찾아요. 아니면 안 좋다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계속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치투자 3.0과 트렌드 분석. 이 책은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전에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근데 거기에 가치투자 1.0, 2.0, 3.0 이렇게 돼 있는데 1.0은 벤저민 그레이엄 아주 싼 거. 2.0은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미리 사진 않고 워런 버핏 스타일은 일단 기업이 성공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성불은 떡잎이다. 이거 이렇게 발굴을 하는 편은 아니고 미리 산 스타일은 아니죠. 이미 시장을 이제 장악한 기업 위주로 사고 가치투자 3.0은 좀 섞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야 되고 CEO가 주가에 진심이어야 돼요. 주주 환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미한 게 가치투자 3.0이다. 실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갖고 IT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방식도 괜찮지만 지금 이제 시대에는 오히려 가치투자 3.0이 더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1.0은 뭐냐면 이렇게 담배꽁초 그냥 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만약에 저런 담배꽁초가 있다면 저걸 이제 만약에 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공짜죠. 그리고 한 대 피고 그냥 끝이에요. 전혀 이렇게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싼 거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재무제표를 봐서 이거 너무 예를 들면 PBR 0.1배다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을 포착한 스냅 사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거고 2.0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활동사진처럼 동영상이죠. 동영상 계속 이제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독점력을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했던 스타일이죠. 브랜드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즈니, 그죠? 코카콜라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디즈니가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치투자 2.0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불닭볶음면 만든 그 삼양식품 같은 거죠. 그 브랜드를 누가 대체할 거예요. 그죠? 엔터주도 마찬가지 되겠죠. 요새 엔터주 좀 주가는 안 좋지만 엔터주도 그런 예를 들면 BTS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이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가치투자 2.0이죠.
사실 처음에 BTS가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 예. 조짐은 보였겠지만 이제 워런 버핏은 그때 투자하지 않고 이미 확인된 다음에 1등 되고 나서, 그래서 그리고 애플도 초창기에 투자한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애플이 시장 잠식한 다음에 팀쿡 체제가 완성되면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도 큰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것 대표적이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죠. 예, 코카콜라는 그냥 코카콜라예요. 예,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성장성은 떨어지죠. 예, 근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815 콜라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마셔봤던 것 같은데, 예, 월마트에도 샘스 콜라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우리는 빨간색 캔과 곡선미가 있는 유리병에 이미 마음을 뺏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PPT로 한번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가치투자 3.0은 뭐냐? 여기도 이제 주요 기업들이 나와 있지만 테크 기업의 잠재력과 이제 기본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침투율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이미 침투율이 높죠. 뭐 전 세계 사람이 거의 다 마시니까 더 뭐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일단 침투율이 낮은 게 좋아요. TAM 최대 시장 규모가 그리고 계속 커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경쟁의, 예, 경쟁력이 뛰어나면 더 좋겠죠. 남들이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이제 시작이죠. 침투율 낮죠. 아직 저 치료제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죠. 전체 그 수요자 대비해선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데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지금 전 세계 두 회사만 하고 있잖아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2026년 이제 한국에서 임상을 그때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쟁자는 거의 없어요. 저기다가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저런 비만 치료제가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 근데 펩트론이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 중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를 지속 효과를 높여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제 그런 기술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꼭 노보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도움은, 그러니까 파생하면 되게 많긴 해요. 예. 한데 그 기업들은 다 독점력이 있는 거죠. 오픈 AI도 경쟁은 좀 있지만 AI 생성형 AI 이제 시작이잖아요. 침투율이 낮죠. 루닛, 예. 지금 뭐 루닛이라는 의료 AI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이 침투율이 낮은 기업들은 밸류가 높아요. 또 주가들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결국 가치투자 3.0이 맞는데 이제 단 어려운 건 이런 기업들 중에 도태되는 기업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예. 아직은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예. 뭐 엔비디아는 이미 좋아졌고 테슬라는 요새 좀 정책이지만 전기차가 이제 침투율이 뭐 15% 정도인데 아직 멀었죠. 예. 근데 거기서 테슬라가 조금 이제 최근에 약한 이유는 이게 흔들려요. 경쟁 우위가. 이게 흔들려서 그래요. 중국과 지금 경쟁하는데 저게 흔들리죠. 중국의 BYD가 막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경영진이 자질 있는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 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소유주처럼 행동하는지, 자기 진짜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분들이 계시지만 오너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장님들이 자기가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는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분명한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CEO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뭐 전기차 논란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는 가치투자 3.0에 맞아요. 그잖아요. 이게 다 전동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어요. 이미 테슬라는 다 100% 전기차니까 BYD랑 25, 2030년, 현대차가 36. 예. 어쨌든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제규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완전 전동화, 포르쉐가 80%, 2030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2035년이 되면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100%다.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엔 다가올 미래인 거죠. 예. 속도의 문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이제 앞으로 차가 뭐 소프트웨어도 많이 탑재되고 자동화 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나 ADAS 이런 거 장착해야 되니까. 그럼 전기차 위에 사실 대안이 없는 거죠. 전기차가 이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긴 와요. 예. 오는데 너무 이제 느린 것 같은 거죠. 지금 속도가. 예.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방향은 예,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 두 개의 회사의 사례를 들었어요. 하이코하고 인투이티. 이게 뭐냐면 하이코가 주가가 10년간 9배. 그래서 그 제가 책의 내용을 보고 직접 이 회사도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 IR 차를 다 긁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이코의 IR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이코가 57년도에 그러니까 무슨 회사냐면 항공기 부품사예요. 항공기 AS 부품. 항공기 뭐 이렇게 부품이 영원하지 않잖아.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코라는 회사가 이 시장에 뛰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연평균 22% 성장률을 주주들한테 제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사고 멘델슨 일가가 하이코 지분을 인수했는데 항공기 호환 부품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멘델슨 일가가. 예. 근데 기존 경영진은 이런 걸 회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없었대요. 예. 항공기 호환 부품 시장은 굉장히 컸거든요. 항공산업도 선장하고 있었고 당시에. 근데 너무 진입장이 너무 아무한테나 저 시장을 열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프렛 앤 히트니 GE가 독점 횡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냥 예. 이 두 회사가 그냥 독점이다 보니까 발전도 없었고 가격 인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맨델슨 일가는 생각한 거죠. 야 여기서 30-40% 후려치자. 깎어. 예. 그래도 이익 난다. 그 정도로 엄청난 돈 마진 붙여서 판매하고 있던 거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좋아요. 그죠? 여기에 소비자는 누구죠? 항공사죠. 항공사. 예.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은 이런 하이코 같은 회사가 나오면 좋죠. 뭐 가격을 싸게 준다니까. 검증만 되면. 근데 이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그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이 하이코의 이 부품을 써보더니 이제 바꿔버렸어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되게 유명한 공사죠. 루프트한자가 쓴다고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하이코가 시장을 이제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오니까 혹시 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세한 건. 근데 하이코는 제품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금 흐름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 현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했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인투이티라는 회사는 회계 업무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죠? 예전에 이제 이런 회계 업무 하시는 분들을 경리라고 예전에 표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때 90년대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역할을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죠. 중소기업 대상으로.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에다가 딱 하기만 하면 회계 업무, 세금 신고도 해주고 개인들이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점유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확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저 점유율이 낮은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퀵북스 온라인인데 요게 구독자 500만인데 전체 시장 규모가 2에서 8억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이제 기업 분석하실 때도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시장 대비 몇 프로 정도 되고 얼마나 커질지 그걸 한번 어느 정도 그려보시면 이 인투이티만 봐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존 회계 처리. 기존에는 엑셀과 영수증을 담는 종이 상자. 그잖아요. 엑셀과 영수증 담는. 예. 요게 경쟁이래요. 경쟁인데 이게 온라인화 되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 거죠. 그리고 한 번 쓰면 경쟁사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증권사도 그런 게
뭐 저희 회사 이제 이베스트가 중소형사잖아요. 이제 LS증권으로 바뀝니다. 다음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름이 LS증권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제 이 증권사도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계좌 터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지만,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쓰던 그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움, 삼성, 뭐 미래를 쓴다. 근데 아무리 이베스트가 좋아 보여도 못 옮겨요. 그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갈아타는 거 자체가 되게 또 불편하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거를 내가 또 이걸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적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HSTS나 MTS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번 갈아탄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 사용하면 갈아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고정비만 이제 인건비가 주죠. 이런 일부 관리비하고. 그러니까 매출만 올라가면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투이티 이제 회사의 주요 사업인데, 개인 영세 사업자가 세금 보고를 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신용 점수 조회, 신용 관리 서비스, 뭐 금융 상품 추천도 해주고, 이런 4가지 사업을 해요. 요게 핵심이죠. 요거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회계 관리, 재무 관리, 청구서 발송, 급여 처리, 재고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업체죠. 그리고 이 회사 문화가, 이 전략이 요 5개래요. 혁신적 속도로 이익을 창출하자, 전문가 고객을 연결해주자, 재무 결정할 때 우리가 도와주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자, 중소기업 시장 개척을 지원해주자.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전략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9%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놀랬던 게, 이 회사의 미션이 전 세계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겠다. 뭐 이거 뭐지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랬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표를 갖는 건 맞습니다. 네. 저런 걸 해서, 근데 저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또 CEO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소개해드렸고, 요게 이제 가치투자 3.0이다. 과거랑, 그러니까 워런 버핏 스타일과는 좀 다른 거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의 본 주제는 뭐냐면, 전 투자할 때 좀 트렌드를 좀 잘 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분석만 잘해도. 그래서 기업을 보기 전에는 저는 항상 트렌드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그 눈에,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디토 소비였어요. 기억나세요? 작년에도 보고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당사에서도 나왔어요. 화장품 디토 소비. 예. 디토 소비가 뭐죠? 그 뉴진스의 디토 말고 그 스페인어로 아마 따라한다, 소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연예인을 따라 했는데, 지금은 연예인 따라서 하는 소비 시대가 아니에요. 바뀌었죠. 인플루언서를 따라가는 거.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수혜 받을 거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디토 소비가 확산되면서, 예, 거기랑 그 이런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누구죠? MZ죠. MZ는 당연히 윗세대보다는 자산이 작기 때문에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나 이런 데가 가성비 좋은 거, 뭐 온라인, 올리브영, 다이소, 거기서 잘 팔리는 화장품들, 이런 게 되는 거죠. 또 인플루언서가 직접 광고하는 유튜브 쇼핑,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트렌드는 주의하실 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럼 그쪽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 이마트 시대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4인 가족이 일주일치 장을 보고 와서 10년 전인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기 전에요. 아니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은 이마트 시대였죠. 그냥 주말에 이마트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왕창 담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데 그런 트렌드가 영원하지 않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A, B, C, D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계속 순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한 몇 가지 트렌드입니다. 기업은 절대 안 씁니다. 제가
기업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예, 또 그렇게 또 여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제가 방송을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몇 가지 예만 제가 트렌드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미중 갈등이 심하죠.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때렸어요. 이런 소스를 어디서 얻냐면 저는 항상 다 대부분 신문에서 얻어요. 전 신문을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4개 본다고요. 그리고 다 읽어봐요. 제목만 제목만 읽죠. 그걸 어떻게 아침에 다 읽습니까, 기사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 펜으로, 예. 저는 요거 특히 좋아하거든요. 요 라미만 연필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직접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딱 보고 그 메모지에다 적어요. 제목만 적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타이핑 쳐가지고 기사를 따요. 그래서 요약을 다 해놔요. 예. 요약해놓고 따로 또 분리도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괜찮다 싶은 거를 PPT로 다 만들어버려요. 예. 왜 만드냐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PPT를 한번 만들면 내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요. 만들면서. 그걸 또 이렇게 PPT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시각화도 해야 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제가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왜 전기차 저 관세 저렇게 4배나 때리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미중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얼마 전에 국제금융원인가 어디죠? 국제금융원인가 거기 칼럼 하나 소개해드렸죠. 거기 원장님. 예. 그래도 미중 갈등 관세부가 이거 쉽게 볼 문제 아니다. 구조적으로 이어진다. 그런 거 보면 공부하는 거죠. 오래 가겠고. 그럼 신냉전, 보호무역,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가를 올리고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기 어렵고 미국에 돈이 들어가니까 달러 강해지고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구조적이죠. 쉽게. 그럼 여기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뭐예요? 업종. 방산. 자꾸 냉전 시대로 가니까. 인공위성. 이것도 방산 목적이죠. 배터리. 중국 거 쓰지 마라. 반도체. 중국 반도체 규제. 예. CDMO.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마라.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받겠죠. 그러니까 또 중국을 규제하니까 누가 수혜받아요? 인도. 그죠? 그럼 인도를 또 공부해보는 거야. 예. 그게 주식 투자예요. 이렇게 차트에 줄 긋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자동차. 예. 이거 오늘 또 갈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 또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네? 이거 보고 물론 그런 건 이제 정말 선수분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그걸로 돈 많이 번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할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또 자동차도 수혜 받겠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어요? 중국이 미국 자동차 대형 자동차 관세 부과하겠다. 물론 얼마 안 돼요, 비중은. 근데도 그렇게 되면 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피해도 안 봐요. 예.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히려 인도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더 대우를 받죠.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국 제품 선호하지 않죠. 예. 인도는 커지고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서는 그 현대차의 주력이 어디죠? 인도, 한국, 미국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경쟁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중국과 경쟁을 하면 현대차 밸류는 떨어져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이 현상을 딱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인도에 들어가기 더 어렵고 인도에는 중국 대신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공장이 지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서 중산층이 늘어나요. 그 인도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겠죠. 그 수혜를 중국산 차가 받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받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얼마 전에 또 100가지 규제하겠다 조선. 그리고 또 이제 B로 가서 밸류업.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 이미 정부는 시작 스타트 끊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갑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주주환원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주와는 원래 잘했던 기업들이 더 대접받겠죠. 여기에 이제 9월에 지수도 나오고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대차가 가는 게 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 자기 자본 이익률 올리겠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면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양극화 해소하겠다. 이게 또 정부의 목표죠.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블로그 글도 보면 뭐 한국은 끝났다, 다 미국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글도 많은데 뭐 굳이 너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예. 뭐 물론 이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정책을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예. 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주식시장 그걸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 많이 샀잖아요. 한국. 예. 이런 트렌드. 근데 사실 이 밸류업 트렌드는 작년에 없던 트렌드예요. 올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트렌드. 또 C. 작년에 이제 공부 많이 했던 거. 소비가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해요? 네 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소비. 디토 소비. 따라가면 인플루언서 따라가요. 예. 그래서 뭐 내가 헬스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먹방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그 찌양이죠. 찌양. 예. 그분 되게 유명하신데 아니면 뭐 성시경 씨. 거기 저희 여의도에 그 어디죠? 그 순댓국집.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거기 항상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예. 거기 가는 거죠. 난 성시경 씨가 좋은데 맛있다고. 너무 또 맛있게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야 저거 진짜 맛있나 보다. 가보는 거죠. 예. 그럼 유튜브 쇼핑이 지금 점유율 얼마 안 되죠. 이제 성장하겠죠. 예, 그런 거죠. 이건 또 가치 투자 3.0하고도 연결돼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침투율이 너무 높아서 이미 대중화돼 있으면 투자 성과 안 나겠죠. 근데 이제 초기다. 그리고 보면 뭐 두 번째가 뭐죠? 가성비. 요 사실 디토 소비랑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을 올리브영에 사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가격도 싸요. 올려요 영상에. 그럼 올리브영에 가요. 삽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 올리브영 잘 되고 여기 수혜받는 기업이 누구? 인디 화장품 ODM,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 다 연결됩니다. 해외 확장성도 있는지도 보세요. 자, 세 번째는 I love K. 예. K파. 근데 요새 엔터가 안 좋긴 하지만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게 누구죠? 지금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이미 주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맞으니까 조심은 해야죠. 근데 제가 뭐 오늘 주가 비싸다 싸다 얘기한 거 아니니까 라면,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인기, 유리 피부. 한국 화장품 바르면 한국 사람처럼 정말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많죠. 네 번째, 약간 SNS 소비라고 하는데 과시 소비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좀 옛날에 뭐 신문 기사 보니까 과시공화국이다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또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긴 해요. 예. 그래서 큰 차 좋아하고 그죠? 예. 일본은 또 정반대죠. 일본은 작은 차 선호하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문화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뭐 굳이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 과시 소비에서 그럼 누가 수혜 받겠느냐. 그래서 요새 자기 먹는 건 굶어도 여행 간대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여행사 잘 되겠죠. 항공사.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고민할 건 이거예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유행이 또 바뀌는지 이걸 계속 추적하셔야 돼요. 예. 과시 소비가 끝나서 여행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알러브 K가 이제 시들시들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 재밌어요. 이런 트렌드 분석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마지막에 발굴해내는 거죠. 그리고 AI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AI 요새 AI 인프라는 두 개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요게 HBM. 하이닉스 많이 갖고. AI 가속기, 엔비디아. 패키징 누가 해요? TSMC. 3대장이죠. 반도체 필요하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통신망, 네. 액침 냉각, 전력기기, 전선. 데이터 센터 가동할 때 통신 연결도 되고 전력도 필요합니다. 네. 뭐 BAD라고 요거는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아마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거 깔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다
이 전력도 중요하지만 통신망이 깔려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구리가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 ESS 저장해야 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요새 이쪽이 또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인프라를 깐 다음에 뭐 하죠? AI 서비스로 돈 벌어야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주가 좋았고 또 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GPT 거기에 필요한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칩들은 또 맞춤형으로 다 제작되니까 디자인 하우스나 맞춤형 칩 만드는 회사, 설계회사, IP 회사, 그죠? 뭐 여기에 뭐 IP 넣어도 되겠네요. 반도체 IP, 그죠? 그걸 넣어도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확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인구 구조가 변하죠. 인구 구조가 변하면 고령화되죠. 점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냐면 나이가 젊은 분보다 올해 또 수명이 증가하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당뇨 환자가 늘어나니까 연소결당 측정기 이런 거. 또 노동력이 주니까 무기나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전자가격 표시기, ADDPS는 뭐냐면 그 자동약 조제기, 뭐 아시죠? 그다음 무인 주차장, 안면 인식하는. 우리 딱 이제 요새 출근하면 유럽 같은 데 안면 인식 많이 하거든요. 보안 목적 다 무인하죠. 관리 아저씨가 딱 보고 저희 누구세요? 이러는 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출퇴근할 때 다 안면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거죠. 이것도 다 이제 그 무인화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예전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보면 관리 아저씨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되게 그 아저씨들하고도 친하게도 지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예. 아무튼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예. 다 무인화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는 요건 뭐죠? 기후변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되게 좀 흥미롭고 기후가 변하는데 탄소 중립 가야죠. 그러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뭐 친환경으로. 그래서 세 가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거. 블루 암모니아, 블루수 공부해보고 여기서 누가 수혜받지? 조선, 가성칼륨, 암모니아 회사들. 그 다음에 LNG가 바로 신재생으로 못 넘어가니까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LNG 투자 확대하면 이런 회사들, 조선 피팅 플랜트. 그 다음에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니까 전기차로 바꾸면 돼요. 동력을 전동화 시키는 거죠. 그럼 배터리 전동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아예 쓰지 말고 신재생으로 가자.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연료전지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쪽이 좀 치들치들했죠. 막 금리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탄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근데 이런 트렌드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의 중심은 그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죠. 화석연료를 없애지 말고 탄소 포집을 하자. 그래서 워런 버핏이 여기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워런 버핏이 여기 왜 투자를 하지? 그리고 아람코의 CEO나 엑소모빌의 CEO가 2050년 탄소 중립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탄소 그 기후 변화를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없애지 말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탄소 포집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즘에 나오니까 이쪽 시장도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재평가 또 받고 있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약간의 변화될 만한 게 미국 경기보다 지금 비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가정입니다. 하반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미국 경기 좋아요. 근데 뭔가 미국 경기가 꺾일 조짐이 보이는데 유럽과 중국은 실제 좋아지고 있죠. 그럼 비미국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예, 중국이 부양책도 쓰고 그러면 적어도 비미국 경기가 좋아질 때 최근에 이제 하이투자에서 보고서도 나왔지만 글로벌 소비주가 좋았대요. 소비 경기가 좋아진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좀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좀 편해진대요. 소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미국만 너무 좋으면 글로벌 소비가 줄고 그럼 글로벌 소비주들 대표적인 유명 브랜드들 있죠. 그거랑
중국 소비 늘면 플라스틱 수요가 늘겠죠. 그럼 플라스틱 관련된 기업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비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수가 좀 회복되고, 실제 또 유가가 안정화되고요. 이런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유가 떨어지고 금리가 더 안 오르고 반도체 수출 좋고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내수가 살아나요. 실제 요즘에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도 조만간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 가전, 의료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의 이제 고리를 확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대신증권의 요새 최진영 연구원님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저도 한번 자료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기후변화,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올 것 같다. 얘가 끝나고 라니냐 온다는 거죠. 라니냐가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온도가 차가우면 난방수요, 천연가스 가격 오르죠. 비료값 오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이 올라요. 그리고 비료값이 오르니까 그럼 농산물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암모니아, 사료, 비료, 가성 관련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이 올라요. 전기 요금이 오르면 알루미늄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만들 때 전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 알루미늄 업체들은 좋아지겠죠. 또 브라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커피값 떨어지고, 브라질에 폭우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세요. 이 책도 있잖아요. 그럼 커피값이 떨어지면 커피 제조사 마진이 증가.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거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엘니뇨보단 라니냐 사이클을 보고 준비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런 식의 좀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트렌드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의 경쟁 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블로그 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뭐 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근데 요 5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5가지, 그러니까 경쟁자들, 공급자 협상력, 고객의 협상력, 대체제 등장, 신규 진입자 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인데요. 산업의 수명 주기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인데, 이런 특징입니다. 도입기는 매출이 낮고 성장기는 급증하겠죠. 성숙기는 완만하고 세택기는 감소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요 산업에 종사하신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세택이라는 게 뭐 이젠 끝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들면 지상파 광고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역성장하고 있죠. 그죠? 홈쇼핑도 만만치가 않고, 대형마트도.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에 뺏기고 있으니까. 영화관 사업도 넷플릭스가 뺏어가고 있고, 석유화학도 중국이 뺏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급가인고, 화장품 원 브랜드 샵도 이거 이 인디 화장품 올리브영이 가져가 버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반면에 챗 GPT 이제 시작이죠. 자율주행, 유튜브 쇼핑 이제 시작이고, OLED가 태블릿 PC 들어가죠. 아이패드, 유리기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예.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네. 그래서 되도록 투자는 이제 큰 성장은 여기서 나오겠죠. 도입기랑 성장기. 근데 이거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잘못 투자하면 망합니다. 메타버스가 그랬잖아요. 하다가 안 돼 버렸잖아요.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라면, 음식료, 라면 같은 거, 방산, 조선, 구리, 이거 다 옛날 산업들이죠. 이 산업들이 다시 젊어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 세택이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산업 중에 또 젊어지면 또 성장을 해요. 구리가 옛날 산업이잖아요. 근데 요새 주도주 돼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HBM은 성장하죠. PC용은 성장이 정체돼 있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성숙산업에서 아까 이제 경쟁 전략에서 롯데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만 보면 롯데마트랑 이제 홈플러스가 있지만 경쟁자 별로 없어요. 거의 독과점이죠. 세 업체가. 협상력 이마트가 우위죠. 예. 고객과의 협상력도 이마트가 우위는 맞는데, 요새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대체제가 쿠팡, 마켓관리, 테무, 기업형 슈퍼마켓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마트 영업이익이 4분의 1 토막 났죠. 8천억이 2천억 확 줄어버렸어요. 예, 주가 보시면 여기 시총 보이시죠? 하얀색. 예, 뭐 지금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정타는 뭐냐면 신규 진입자도 안 들어오죠. 뭐 이 산업이 대형마트 산업이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진 거예요.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네, 시장은 이미 성숙해 있는데 대체제가 들어와서 시장을 갉아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쿠팡이 커져 버렸죠, 실제. 근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마트는 대응을 사실 잘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성숙 산업 중에 성공한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이 회사는 경쟁자는 정해져 있죠. 예, 아무나 할 수 없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자 협상력도 우위죠. 예. 고객은 누구죠? 정부죠. 그래서 고객과의 협상력은 떨어져요. 정부가 발주 안 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니까 한국 무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협상력이 올라가요. 우리 한국 무기를 사가려고 그래요, 해외에서. 대체제 없어요. 예.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제한돼 있고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마트 시장이 있는데 쿠팡은 자유롭게 갑자기 나타나서 온라인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산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신규 진입자가 없습니다. 그죠? 요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방산 이익이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이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는데 그게 이걸 올려버린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님이 이제 간 용범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만 이분이 예전에 한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기업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가 기업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기업 구성원들의 욕망의 크기가 커야 되고요. 그 기업 문화가 얼마나 성취지향적이고 경영자와 리더들이 얼마나 원대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구성원들에게 그걸 전염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CEO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전파해야죠. 해야 되고 또 주주가치도 올릴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스며들어야 예.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오늘 좀 예. 오늘은 이제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보다 이런 거 한번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걸 고민하면 좋을지 한번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곰곰이 그러니까 이 트렌드 분석은 뭐 제가 하는 이제 방송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해드리니까 제 방송을 또 많이 보시면서 아 이런 트렌드로 변하고 있구나. 근데 대신에 결론은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제가 분석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업종을 골라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 계속적으로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